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골드나이프 종로센터장 이주영입니다. 저희 센터는 은퇴 후 노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하는 전문 상담센터인데요. 대부분 이제 고객님들께서 방문하셔서 내가 은퇴를 앞두고 고민거리들을 많이 얘기를 좀 하십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은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퇴직금에 대한 자산 운용이라든가 아니면 절세 관련 상담을 주로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 2022년 7월 12일부터 사실상 시작한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문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옵션을 오늘은 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디폴트 옵션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뭐냐면 이제 그 개정된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사전에 내가 뭔가 상품이 만기가 되면은 기존에는 별도의 운용이 없었다면 그래도 자동적으로 자동 재해치가 됐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올해 7월 12일 날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운용 지시가 없다면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그 현금성 대기자산으로 그냥 방치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그냥 진행이 되다 보니까 퇴직금에 대한 어떤 수익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이게 왜 이런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작은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서 찬찬히 좀 먼저 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까지 앞으로 이제 3년 남았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어요. 제가 71년생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가 71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62세였다고 해요. 근데 2022년에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남자 나이는 80.5세고요. 여자 나이는 이제 86.5세가 됐고 이렇게 해서 평균이 83.5세가 됐는데 저는 이 평균 연령 83.5세가 사실 이렇게 좀 체감을 해보면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제가 은행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25일 날, 매달 25일 날 기초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오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날은 우리 고객 여러분들 한번 그 은행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은행 객장에 그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꽉 차서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83.5세의 평균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체감하는 연령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때까지의 속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가장 뭐 가깝고도 먼 나라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지만 이 진입하는 속도가 일본은 10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7년. 일본보다도 3년이나 빠른 이런 속도를 보이면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발생이 되냐면 나중에 이제 2050년도 정도가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40%가 넘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명 중에 거의 과반수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정말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 내 노후 자금에 대해서 좀 고민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낮아도 너무 낮은 출산율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평균 출산율이 0.84였는데 얼마 전에 새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출산율이 2022년 기준으로 0.78명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가임 기간이라고 하면 여성의 나이가 15세에서 49세 사이에 그 연령대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가임 기간 동안에 아이를 낳는 평균 출산율이 한 명이 채 안 된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저하된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노동 인구의 감소가 있겠죠. 그리고 노동 인구의 감소를 따라서 이제 노동력이 감소가 될 거고, 노동력이 감소가 된다면은 경제 성장률이 저하가 될 거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저하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에 봉착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아시아경제에서 하는 포럼에 잠깐 참여를 했었었는데,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10대, 우리 이제 후손이죠. 10대들이 우리 나이가 되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점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 후손이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만 해도 저희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뭔가 노동력으로 인한 창출이 계속 되어야지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주요 국가 대비해서 노인의 빈곤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전체 지금 주요국 중에서도 40.4%로 가장 높은데요. 이 노인의 빈곤율을 지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언뜻 생각나는 고객님이 한 분 계세요.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 이제 상담을 오신 고객님이신데, 이 고객님은 누가 봐도 은퇴 이후에 어떤 노후자산 대비를 좀 잘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아파트 두 채 중에서 한 채는 부부가 살고 있고요. 나머지 한 채는 이제 월 임대료를 받으면서 생활비로 충족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생활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올해 이제 아파트를 보유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이 상승한 아파트의 가치가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좀 필요하셨던 거고요.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오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 어떤 자산,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서 이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시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어요. 대출을 받으셨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금융 환경이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각국에서는 돈을 풀기 위해서 금리를 떨어뜨렸고 시장 안에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면서 정기예금 금리도 1%가 채 안 되는 금리를 계속 유지를 했었었는데, 이 금리가 최근에 물가 가치가 상승하면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자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내가 고정적으로 받는 임대료는 오르지 않았는데 대출 이자율과 그다음에 어떤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시려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솔루션을 드렸냐면 집을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아까워서 못 파시더라고요. 부동산을 팔게 되면 내가 그동안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지만 지금 너무 아까워서 팔기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고객님은 결국은 어떻게 되셨냐, 70이 훨씬 넘으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허드렛 일을 계속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일을 젊었을 때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어떤 근로를 통해서 급여가 많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다면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일들이 굉장히 좀 허드렛 일로 바뀌죠. 그래서 몸으로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퇴직을 앞두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내가 끝까지 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의 유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은퇴 설계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산 가치의 상승을 꾀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지금 보시고 계신 저 자료 화면에 의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적연금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아까 그 어르신처럼 뭐 아파트 부동산 뭐 월 임대료로 우리가 매월 받는 그것도 내가 사적으로 연금소득을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그 자금으로 내가 현금 흐름이 원활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34개국 중에서 근로소득으로 노후소득을 충당하는 그 비율이 전체 34등 중에서 4위 중에서 33등에 해당하는 거의 뭐 꼴찌죠. 이렇게 나이가 늦게까지도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시죠. 그러니까 뭐 낮아진 소득으로 인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정서적인 문제까지 지금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위다라는 그런 불명예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이어가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어떤 가계자산 구성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웃나라인 일본하고 한국하고 딱 지금 반대 개념입니다. 파란색이 금융자산이고 저기 지금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비금융자산인데 금융자산은 언제든지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비금융자산은 아무래도 실물자산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객님 처럼 금방 뭔가 부동산을 정리를 해서 내가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바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 64%에 해당하는 그 비금융자산의 비율을 금융자산 비율로 조금 옮겨가는 자산 구조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노후자산을 만드는데 어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뭐 현금성 자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그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미리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의 연금체계는 3층 연금체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일단 1층에 있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모두가 다 가입하시는 연금이죠. 그리고 2층에 있는 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하실 수 있는 연금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개인 보장,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국민연금이 뭐 2000 몇 년도에 이제 고갈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기사들로 인해서 저희 센터에 상담하시는 이제 퇴직을 앞둔 고객님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은 65세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국민연금을 당겨서 최대 이제 5년 앞으로 당겨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당겨서 받아야 되냐 또는 30대 지금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도 센터 방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내가 국민연금 내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움직이죠?
우리의 생각이 자, 그럼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다니면서 지금 받고 있는 이 퇴직연금, 퇴직금을 적립을 해놨으니까 그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해야지 내가 노후에 저 부족한 연금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내용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퇴직연금 제도를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퇴직연금 제도는 이렇잖아요. 제가 이제 상담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한번 여쭤봐요. 고객님, 퇴직연금 제도가 DB형인가요? DC형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고, 그게 제도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뭐죠? 퇴직금을 회사에서 그냥 자기네 계정 안에서 운용해서 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주는 돈이었잖아요. 근데 퇴직연금 제도는 뭐냐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운용하고 퇴직을 할 때 이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갈 수 있게끔 만든 제도예요. 근데 퇴직연금 제도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DB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는 이제 확정급여형 제도예요. 말 그대로 퇴직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DB형 제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그 퇴직금에 운영하는 어떤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규모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퇴직 시점에 평균 임금에다가 이 근로자가 근속한 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뭐가 있냐면요. 일단 뭐 우리 고객님들이 다니시는 직장에 내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직장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급여 인상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DB형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또는 뭐 부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장으로 승진한 급여 인상률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급여 인상률이 뭐 4%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회사는 그 퇴직금을 이 사람한테 이제 넣어줄 때 부담금을 늘려서 퇴직 금액을 늘려서 넣어주던가 아니면은 그 퇴직금 계정을 운용을 잘해서 연 4%의 수익률을 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건데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급여 인상률이 높거나 아니면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승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 하는 고객님들은 DB형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십니다. 반면에 DC형 같은 경우는 이제 확정 기여형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부담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퇴직금을 넣어줘요. 회사가 퇴직금을 넣어주고요. 넣어준 퇴직금을 직원 명의로 이제 계좌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계좌의 운영은 누가 한다?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한다. 요게 DB형하고 DC형의 차이점입니다. 아까 DB형 같은 경우는 운영 책임이 회사에 있다면 DC형은 가입한 근로자가 내 퇴직금을 운영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넣어줘요. 이거를 아마 퍼센트로 계산을 하면은 한 8.3%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내가 운용을 잘해서 운용 수익이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거는 이제 뭐 한 30 정도 운용 수익을 이제 예시로 가지고 왔지만 저거보다 더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용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 퇴직금 규모가 달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저 운용 수익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퇴직금 규모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DC형을 가입해서 내가 불입하고 있는 고객님들이 계시다면 저 운용 수익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형 IRP가 있죠. 요즘에 사실은 이 개인형 IRP가 굉장히
뜨거운 어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실 때 이미 많이 알아보고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사실 개인형 IRP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새로 생긴 상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소득이 있는 기간에는 내가 납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급여액이나 종합소득 금액에 맞춰서 공제율이 정해져 있고요. 그 공제율만큼 연말정산 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불입을 했던 거를 나중에 내가 퇴직을 할 때 아까 그 DC형에 있던 퇴직금을 개인형 IRP로 의무적으로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형 IRP로 퇴직금을 받아서 연금으로 만약에 이거를 개시를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가 있어서 일거양득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개인형 IRP 같은 경우는 뭐 이 개인형 IRP 상품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은 1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아주 간편하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형 IRP는 연간 입금 한도가 1,800만 원인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 개인형 IRP를 통해서 개인 연금 제도를 만들려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입금 한도를 좀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ISA 만기 계좌를 IRP, 이 개인형 IRP 계좌로 전환하는 경우에 추가로 더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고요. 3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올해 7월 1일부터 그 주택을 다운사이징하는 경우에 뭐 요건들이 저렇게 3가지 요건이 좀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다운사이징하는 경우에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더 납입할 수 있게끔 한도를 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요즘에는 퇴직한 다음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도 IRP를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계신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요 개인형 IRP에 관련돼서는 아마 다음 회차에 또 준비되어 있는 어떤 강연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걸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형 IRP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퇴직연금 제도 3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퇴직연금 제도는 사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05년도부터 정부는 뭐 근로자 규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를 했는데 규모의 성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1월 기준으로는 거의 331조가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매년 12%에서 한 15% 이상 계속 성장을 해서 2031년 앞으로 한 7, 8년 정도 뒤에는 이게 이제 806조 정도까지 오를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규모 시장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커지는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수익률 낮은 부분을 조금 면밀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 고객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바쁘다는 이유예요. 내가 바빠서 퇴직연금을 수익률 관리를 신경을 못 썼어요. 이러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규약에 정해져 있는 그 어떤 정기 예금으로만 그냥 계속해서 재해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최근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졌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내가 퇴직할 때 돼서 딱 보니까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너무 오랫동안 넣어놓기는 했지만 너무 낮아서 이걸 과연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자금일까라는 불안감들이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제 발표를 했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연금 운용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운용 책임이 있는 DC형과 IRP 가입자라면 뭔가 내가 디폴트 옵션 상품을 사전에 미리 정해라.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자동으로 내가 먼저 정해놓은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새롭게 생긴 이런 어떤 제도다 보니까 오해가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디폴트 옵션 제도는 2022년도 7월 12일 날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때부터 올해 7월 11일까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시행은 올해 7월 12일 날 본격 시행이 됐는데요.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내 퇴직연금 내에 정기예금 만기자금이 7월 12일 이전에 도래된 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나는 그동안 디폴트 옵션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7월 11일까지는 2023년 7월 11일까지는 유예기간이 적용이 되는 기간이었죠. 그래서 만기상품 자동 재해치가 자동으로 돼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2023년 7월 10일 날 만기가 돌아오는 정기예금이 있었다. 근데 나는 디폴트 옵션 동의를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자동으로 연장이 돼서 2024년 7월 10일로 연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7월 12일 이후에 도래되는 정기예금 만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디폴트 옵션 동의가 안 돼 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유예기간이 끝났잖아요. 만기 상품 자동 재해치가 안 됩니다. 안 돼서 어디로 들어가냐? 현금성 대기자금으로 예치가 되는데요. 이 현금성 대기자금은 고정금리가 아니고 이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 상태로 내가 모르고 계속해서 현금성 대기자금으로 그냥 차곡차곡 쌓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퇴직할 때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7월 12일 이전 이거랑 상관없이 내가 디폴트 옵션 동의가 만약에 사전에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만기상품 자동재해치는 당연히 안 되죠. 어차피 7월 12일 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자동재해치 제도가 아예 폐기가 됐으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현금성 대기자금으로 이제 예치가 되죠. 그 뒤에 6주 뒤에 사전에 정해놓은 그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으로 운용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디폴트 옵션 제도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가입자예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는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신규 가입자 같은 경우는 입금하고 만약에 그 자금에 대해서 운용 지시가 없다면 다음 날 바로 고객님한테 2주 뒤에 디폴트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라는 문자를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주가 경과된 다음에 실제로 디폴트 옵션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그 상품으로요. 그런데 기존 가입자는 조금 달라요. 기존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내에 이제 상품이 만기가 딱 되면 그 자금이 고유대 계정, 아까 현금 대기성 자금을 은행에서는 이제 고유대 계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고유대 계정으로 돈이 입금이 되고 난 다음에요. 4주가 지날 때까지 가입자가 아무 운용 지시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 통지를 합니다. 2주 후에 디폴트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통지를 보내고 실제로 2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디폴트 옵션 적용이 되는 거니까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는 2주가 걸리고 기존 가입자는 6주가 걸린다.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고객님들의 질문을 좀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볼게요. 회사가 매달 입금해주는 부담금. 이분은 아마 DC형이죠? 지금 이 내용이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영하던 가입자의 경우에 만기시마다 매번 6주간의 대기 기간이 적용되나요? 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례가 가장 많은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임의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기 편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고 온 건데요. 만약에 내 퇴직연금 내에 정기예금 만기가 4월 1일 날 만기가 첫 계좌가 도래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계좌가 도래돼서 만기가 딱 되면은 제가 현금 대기성 자금으로
입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입금돼서 4주가 지나면 우리 고객님한테 이제 통지를 합니다. 뭔가 이 고객이 이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지를 하겠죠.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2주 뒤인 5월 13일 날 사전에 정해놓은 그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이 되는데 그 사이에 5월 1일 날 만기되는 자금이 하나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5월 1일 날 만기되는 자금은 6주를 기다리실 필요가 없이 첫 번째 최초 계좌가 들어가는 5월 13일 날 같이 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자동적으로 만기되고 고유대 계정에 들어왔다가 다음 날 바로 디폴트 옵션 적용. 이런 식으로 해서 최초 디폴트 옵션 적용 이후에는 만기 도래 즉시 디폴트 옵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얼마 전 퇴직해서 퇴직금은 IRP로 입금하셨대요. 근데 이제 한 달 후에 이 자금을 가지고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 예정이라서 이럴 경우에도 디폴트 옵션 상품 등록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분은 이제 그 퇴직을 하셔서 아마 퇴직용 개인형 IRP를 아마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규 가입자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디폴트 옵션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디폴트 옵션 상품 등록은 정말 필수사항입니다. 이제는 뭔가 신규를 하실 때는 무조건 그 디폴트 옵션 상품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뭐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건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세액공제가 필요해서건 어쨌건 간에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지만 그 2주간의 기간 또는 기존 가입자 같은 경우는 6주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고객님이 이 경우 같으면 이제 4주 뒤에 써야 되는 자금이니까 디폴트 옵션 되기 전에 먼저 내가 뭔가를 상품을 운용 지시를 딱 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나는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운용이 자동으로 될 때까지? 안 그러셔도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옵트인이라는 제도인데요. 그 옵트인 제도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인형 IRP를 갖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기존 운영하던 상품이 펀드였는데 꼭 디폴트 옵션 상품을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필요 없어요. 지금 퇴직연금 내에서 그 만기가 있는 상품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 같은 경우에만 그 디폴트 옵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펀드를 운용하시던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디폴트 옵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DC 가입자인데 아직 우리 회사가 규약 변경이 되지 않아서 디폴트 옵션 상품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DC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의 규약 변경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디폴트 옵션 상품을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현장에서 우리 고객님들 상담을 좀 많이 해보면 규약은 변경이 되어 있는데 내 퇴직연금 계좌에 디폴트 옵션 상품이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 상품 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옵트인 설명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그럴 경우에 자, 그러면은 회사는 규약 변경이 아직 안 돼 있어서 나는 디폴트 옵션 상품 등록을 못 했는데 내 퇴직연금 내에 있는 상품들은 만기가 돼서 그 현금 대기성 자금 쪽으로 그냥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럼 나는 이 수익률 안 좋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거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옵트인 제도라고 하는데요. 고유대 계정에 있는 그 자금을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아무 때나 입금하실 수 있는 게 옵트인입니다. 반대로 내가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을 하다가 이 상품 말고 다른 상품으로 운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상품 매도해서 다른 상품으로 옮겨가실 수 있거든요. 그걸 옵트아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옵트인과 옵트아웃 그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수익률 관리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퇴직연금에서 디폴트 옵션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퇴직연금의 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온 자료는 뭐냐면, 이게 작년에 2022년도 8월에 저희 이제 은행에서 그 디폴트 옵션 수익률에 대한 가입자들의 생각을 조금 물어봤던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은 한 3%에서 10% 내외로 좀 수익률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좀 해주셨어요. 이 자료를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계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번은 뭐였냐면, 그러면 내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이 디폴트 옵션 상품 중에서 어떤 상품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자금의 성격이 퇴직금이다 보니까 정기예금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예금과 TDF 상품, TDF 상품은 이제 빈티지 상품이라고 그래서 뭐 이게 펀드의 유형이긴 한데 그 안에서 계속 자산 배분을 해주는 아주 유용한 상품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한 거를 가장 많이 좀 좋아하셨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서 디폴트 옵션을 상품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원리금 보장 여부가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수료라든가 과거 수익률, 이런 이제 순서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앞에 세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상품을 만약에 내놓는다면 여러분들은 가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네, 1년 이내에 가입하겠습니다, 이런 응답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는 내가 내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나는 잘 몰라요. 잘 모르면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급변하는 시장 안에서 내가 그걸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가입되어 있는 그 금융회사를 찾아가셔서 각 금융회사별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아놓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들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잘 맞춰서 상품을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BTI 잘 아시죠? 네, MBTI는 이제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해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이제 쫙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융상품의 MBTI를 한번 조사를 해본다? 그건 바로 투자 성향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투자 성향을 제대로 좀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투자 성향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거래하는 이제 기관에 가서 우리 젊은 고객님들을 만나면 굉장히 그 공격 투자형인 고객님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퇴직금이잖아요. 퇴직금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너무 공격 투자에 맞춰서 주식으로 몰빵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 성향이 아무리 적극 투자형이더라고 하더라도 나의 투자 성향을 정확하게 다시 판단을 하시고, 기존에 투자 경험이 있다면 투자 경험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은퇴까지 남은 기간도 같이 좀 고려를 하시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중에서 그 얘기를 꼭 드리려고요. 뭐냐면, 자, 투자 자산 비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투자형 유형인데요. 투자 자산 비중을 한 7대3 정도로 퇴직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많이 나서 그 공격형 상품이 70%가 훨씬 넘어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럴 때는 전체적인 어떤 비중을 좀 조절해주는, 그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그래서 상담한 고객님 중에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고객님 한 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였냐면, 한 2년 전만 해도 그 내 퇴직연금의 주식형 상품의 그 운용 수익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좋을 줄 아셨대요. 그때 그분이 수익률이 한 28%까지 올라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올라갈 줄 알고 그냥 가만히 냅두셨대요. 그랬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냐? 마이너스 13%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만약에 수익금이 났으면 그 수익금만큼 원리금 보장형으로 서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렇게 해서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꼽자면 정기적인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디폴트 옵션 제도가 이제 운용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퇴직연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수익률이 계속 좀 좋아야지 내가 나중에 퇴직금을 받아서 내 은퇴 노후 자금을 사용할 때 규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뭐 2%에서 4%의 차이가 나중에 받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내 퇴직연금 내에서 뭔가 운용을 할 때 뭔가 정기적인 점검을 꾸준히 했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이거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금융기관,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의 전문가를 좀 찾아가셔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이렇게 디폴트 옵션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아직은 시장 안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체험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이게 뭐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시고 그다음에 회사는 규약 변경이 되어 있지만 내 거는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제대로 투자 성향 파악하시고 제대로 상품을 잘 선택을 하셔서 꾸준히 운용하시면 나중에 은퇴 이후에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큰 효자 상품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번에 이렇게 디폴트 옵션 제도,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퇴직금 자금 또는 내가 은퇴 이후에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